안녕하세요. 여행작가 김성현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었네요. 그동안은 여행에 대한 이야기만 꾸준히 올렸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영역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거고요. 여행과 더불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재미있게 읽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북튜브 그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시작이 반이라 그랬는데 첫 책을 어떤 걸 소개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삶에 우연히, 아니 필연적으로 참 좋은 책이 한 권 찾아왔어요. 그 책은 요 옆에 있는 최고는 무엇이 다른가 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사실 이 책은 아직 초판 1쇄가 발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를 찍고 있는 오늘이 7월 4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초판 1쇄 발행일은 7월 15일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유튜브는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블로그는 오래 운영했고 그동안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책들의 후기를 남겼는데요. 그것들을 보신 한 출판사의 담당자분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오셨어요. 이 책을 좀 보내줄 테니 읽고 후기를 남겨줄 수 있겠느냐고. 사실 요즘 너무 바빠서 제가 하루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늘 그렇더라고요. 바쁘다고 핑계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바빠도 하려 치면 못할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봤고요. 사흘 만에 다 읽었습니다. 책이 정말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책의 타이틀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네요. 하버드대 리더십 권위자 빌 조지의 인생 특강이라는 제목이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 피터 드러커를 잇는 세계 최고의 리더십 전문가, 뉴욕타임스와 월드스트리트저널이 강력 추천하는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끄는 101명의 리더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라고 부제를 붙여 놓았네요. 디자인에서도 조금은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서브타이틀 부제목을 통해서도 느끼는 게 이거 타이탄의 도구들이랑 컨셉이 비슷한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었어요. 이 책의 첫 페이지를 넘길 때부터 흥미로웠던 것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책의 앞날개에 저자 소개가 보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보통은 책의 앞날개에 항상 저자의 사진과 소개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맨 뒤로 가보니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저자 소개가 뒷날개에 적혀 있었어요. 저도 책을 만들어 보았지만 결코 우연은 아니죠. 작가와 출판사는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에도 그들의 의도를 담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빌 조지가 그리고 출판사가 의도한 것은 무엇일까? 최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최고란 자신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메시지, 기별을 먼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작가의 의도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상 깊었네요. 책은 제목처럼 최고, 즉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리더인 우리는 리더인가? 스스로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되겠죠. 나는 리더는 아닌데? 나는 회사에서 평범한 직장인이고 동호회에 자연스럽게 소속되는 사람이지 리더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아닌데? 그런 생각이 우리의 삶을 찾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즈니스로 돈을 버는 방법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계속 돈을 벌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은 리더가 아니에요.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그냥 자신이 가진 재능을 자기 입속만 차리는 데 쓰는 사람을 어떻게 리더라 할 수 있겠습니까? 리더십은 오래 남는 무언가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리더라고 하면 회사의 사장, 어떤 집단의 회장, 이런 사람들을 먼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기 저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로 돈을 버는 방법을 깨달았다고 돈 많이 버는 회사를 설립하고 사장의 자리에 앉았다고 모두가 리더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리더는 누구인가? 오래 남는 무언가를 남기는 것. 그것이 리더가 해야 할 일이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리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재밌는 문장이 있는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리더가 될 성격이 아니에요. 이는 이분법적인 사고일 뿐이다. 페니는 최전선에서 사람들을 이끄는 외향적 리더이기보다 사람들을 격려하며 구성원들을 인적 네트워크로 묶어내는 차분하고 내성적인 리더에 가깝다. 우린 리더는 외향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더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남들을 이끌어갈 만한 파워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저자는 사실 여기서 이야기한 페니는 그의 아내이거든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그녀를 가장 잘 알 저자는 페니 조지야말로 리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가 외향적이지 않지만, 그녀가 조용한 성격이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뒤에서 돕고 지지해 줄 수 있는 훌륭한 리더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혹은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 그런 것이 리더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정에서 가장 리더죠. 내가 맡은 부서, 어쩌면 내가 리더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서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뒤에서 막내이더라도 어쩌면 이 조직에서 리더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남들보다 높은 포지션의 리더가 아니라 남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오래 남는 무언가를 남기는 사람, 이 조직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울 줄 아는 사람, 이 조직이 잘 굴러가도록 앞장서거나 혹은 뒤에서 밀어줄 줄 아는 사람,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어디에 있느냐보다도 내가 있는 곳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본문을 좀 색다르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본문의 챕터는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최고가 되기 위한 여정, 최고를 향한 여정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나만의 최적점을 찾는 방법, 내가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최고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그리고 나에서 우리로, 결국은 리더라는 것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속된, 내가 포함된 어딘가에서 우리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아우르고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흐름으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줄거리를 요약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인상 깊게 이 책을 통해서 느낀 몇 가지의 주제들을 가지고 한번 이 시간을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책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리더들의 공통점, 그리고 리더와 상처에 대한 이야기, 리더와 관계에 대한 이야기와 리더로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다섯 번째로 리더와 가치관에 대한 이런 주제들로 저자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최고의 리더들의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책에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의 리더들은 개인적인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최고의 리더들은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것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삶의 의미를 찾는 것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저자는 건강한 리더로 살기 위해서는 외적인 성취,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나 특전, 권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적인 것들, 외적 성취가 나쁘다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저자는 아예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적 성취가 나쁜 것은 아니나, 그러나 조직을 이끌려는 동기로 그런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외적 동기가 내가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의 동기라면 우리는 위기의 때에 조직보다는 나의 돈, 나의 명예, 나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혹은 심지어는 조직 전체를 희생시킬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 동기는 나쁜 것은 아니나 개인의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만 리더가 리더십의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내적 동기, 내적 성취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서 또 하나의 문장을 보면요, 리더는 영웅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웅과 리더의 차이가 뭘까요? 영웅은 팀원들에게 권력을 이양하지 않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이 돋보입니다. 그러나 리더는 동료와 팀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권력이 분산되는 것을 두려워하죠. 내 권한을 나만 누리는 것, 특별히 어느 조직이나 최고로 느끼는 것, 인사권이나 재정권 같은 것을 내 손에서 다른 사람에게 일부나마 나누어 주는 것 두려워하죠. 뒤통수 맞을까봐? 혹은 내 발언권이 힘을 잃을까봐? 그러나 저자는 리더라면 리더는 영웅이 아니기에 내가 모든 힘을 가지고 있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조직원들에게 권력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일할 기회를 만들어 주라는 것이죠. 책은 내내 우리에게 카리스마가 아니라 진정성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세기형 리더는 그 중심에 카리스마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21세기에 더 이상 카리스마가 통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자신의 높은 위치로, 자신의 어떤 권한으로 밑에 사람을 이겨내리고 힘으로 짓누르고 큰 목소리로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절대 조직을 건강하게 성공에 이르게 못한다는 것이죠. 진정성. 20세기 리더들이 그토록 감춰왔던 자신의 나약함 있잖아요. 자신의 단점, 고민, 그런 것들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그들과 보조를 맞춰 전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리더의 자격이다. 21세기형 리더의 자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공한 21세기 리더들의 공통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리더와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책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받으며 살아가죠. 리더들은 상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자기계발서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를 넘어서라, 극복해라, 이겨내라. 맥락은 같은데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조금 새로운 표현들로 우리의 생각을 강화시켜줍니다. 문장을 살펴볼까요? 자신을 희생자로 바라보지 말고 생존자로 바라보세요. 그런 후에야 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자로 바라보지 말고 생존자로 바라보아라. 저는 이 문장을 읽을 때 머리를 한 대 꽝 얻어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걸 자기 합리화의 이유로 찾죠. 아, 내가 이런 상처를 입었으니까 난 이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이런 상처를 입었으니까 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어. 핑계거리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처는 내 삶을 어떤 유익함으로 이끌어가기에는 충분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을 지금 저자는 희생자로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희생자로 바라본다는 거죠. 내가 당했으니까, 내가 손해봤으니까, 나는 아픈 사람이야. 난 아프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런데 희생자로 바라보지 말고 생존자로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 아프니까 어쩔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난 아프니까 이 아픔을 이겨내야 하는 존재. 우리가 아플 때 병원 찾아가서 치료받는 것처럼 내 안의 트라우마, 외상 후 장애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와 치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희생자가 아니라 생존자가 되어야 된다는 문장을 읽을 때 사막이나 혹은 설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 생각이 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구조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다고 고백을 하나요? 정신력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고야 말겠다는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이곳에서 안전하게 탈출하고 말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말이죠. 물론 가장 필요한 것은 정신력보다도 나를 찾아주는 빠른 구조대의 활동과 그리고 그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여러 먹을 것, 마실 것, 필요한 자재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개인의 삶을 볼 때에 우리가 상처 입었을 때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가짐,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과 이겨내고 말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힘든 상황에 떨어졌든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든 그것으로 인해 죽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희생자로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부터는
저도 여러분도 나 자신을 희생자로 두지 말고 생존자의 명단에 올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독한 상황에서 구조되어 살아남아온 사람들이 영웅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것을 이겨냄을 통해서 최고가 될 수 있겠죠. 문장을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모두가 실패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실패로부터 가장 많이 배운다. 실패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다. 이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저는 이 문장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패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는 힘이다, 이런 문장도 있네요. 인생에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소화하고 해석해내는 정신적인 힘인 것 같아요. 실패를 통해서 책임감을 강화하는 사람, 상처를 힘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저도 믿고 따르고 싶은 리더이네요.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리더와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에 보면 모순되는 듯한 문장이 나옵니다. 정상의 자리는 외로운데 리더는 외로운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리더는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잖아요. 정상의 자리는 외로운데 리더는 정상에 오르지만 외롭지 말아야 한다고요? 아니면 혹시 리더는 정상에 오르지 말아야 한다는 역설적인 이야기인 것일까요?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해결책도 만들어진다. 20세기 리더상은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완벽해야 했으니까요. 그들은 자기가 이끄는 조직과 사람들에게 단점, 결점, 부족한 점, 약점, 상처까지도 보이지 말아야 했어요. 그들은 존경받을 만큼 사람의 영역을 넘어선 초인적인 존재가 되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외로웠고 더 힘들었고 더 상처가 많았지만 그러나 가면을 완벽하게 쓰고 깨끗하고 단정하고 정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른 리더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21세기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21세기형 리더는 반대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책에 나온 몇 가지 사례에서도 그들이 맡은 큰 조직이 흔들릴 때, 파산의 위기에 놓였을 때에 그들은 이사진들을 모아놓고 자신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도 힘드나, 그러나 내가 이쯤에서 발을 빼야 내가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무너무 힘들지만 우리 조직 이거 이겨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나 좀 도와달라, 이런 진실됨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카리스마가 아니라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수긍이 되지만 아직도 100% 수긍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찰나에 이 책에서 이 내용을 보았을 때 저는 100% 수긍이 되었습니다. 상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가장 가깝게 이어주는 도구라는 표현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진실하게 드러낼 때 가장 가까워진다는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학창시절에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친한 친구에게일수록 우리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 내 아픔, 내 스트레스, 내 고민 잘 얘기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어른이 되었다는 핑계로, 어른이 되었다는 이유로 친구에게도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속을 내놓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른은 그래야 한다라고 교육받고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점점 서로 분리되었고 외롭죠. 술이 되었든 도박이 되었든 게임이 되었든 그 무언가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 마음을 채우려 하지만 채워지지 않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외로움 그리고 괴로움인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저는 21세기의 상담 심리학이 각광받는 것을 주목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뭔가 위로받을 곳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치료받을 곳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창시절처럼 친구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터놓을 수 없으니 이제는 돈을 내고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죠. 사실 내 문제의 가장 큰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우린 내 문제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해결해 나갈 길도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길을 제시해주는 상담가보다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 아닐까요? 그래서 상담학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담의 시작은 경청이라는 것. 제 생각을 이야기하다 보니 얘기가 조금 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리더는 그래서 조직원들이 자신을 경청할 수 있도록 진실되게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까지 다 털어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난 101명의 성공한 최고 권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결국 자신을 진실되게 드러낸다는 것은 조직의 형태를 바꾸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자리는 외롭지만 리더는 외롭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리더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피라미드 구조로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구조, 수평 구조에서 그들과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리더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목차에서도 큰 주제 3가지 중에 가운데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저자는 한 사람이 리더로 성장하는 과정을 5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인식, 가치관, 최적점, 지지자, 통합, 이렇게 5가지인데요. 자기인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 맞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 사람인가? 사회인식이 아니라 자기인식인 게 재미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인식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무엇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가? 요즘 핫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자기를 인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그것이 돈이 되고 말고를 떠나서 정말 나의 꿈은, 정말 내가 이 삶을 통해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리더십의 핵심은 오래 남길 무언가를 세상에 두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내 삶에 단순히 돈만 향하여 쳇바퀴 도는 것, 명예만 향하여 쳇바퀴 돌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남기고 갈 가치관을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리더로 성장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관입니다. 건강한 가치관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인식하면서도 가치관은 효력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나를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내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을 찾아내는 중에도 가치관은 잘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돈이 먼저인가? 사람이 먼저인가? 성공이 먼저인가? 조직이 먼저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최적점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적점은 첫 번째 단계인 자기인식과 두 번째 단계인 가치관이 교차하는 최상의 지점을 찾으라는 것이죠. 나의 꿈, 내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 나의 의미, 나의 존재의 이유, 그것들과 이 세상에 내가 건강하게 그것들을 남길 수 있는 방법 사이에 최고점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사회의 필요가 겹치는 최적점을 발견하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지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삶은 결코 혼자 걸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지지할 수 있는 사람, 가족, 친구, 동료,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나의 꿈을 지지해주고 나와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사람, 내가 상처받았을 때 위로해주고 내가 넘어졌을 때 손을 잡고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지지자를 삶에 갖지 못한다면 혼자 아무리 자기인식을 완벽하게 하고 가치관을 건강하게 세우고 최적점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는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결코 나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좋은 사람만큼 좋은 재산이 어디 있을까요? 지지자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통합입니다. 이 4가지의 건강한, 조화로운 통합이 이루어질 때에 최고의 리더가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디쯤에 있나요?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지 않나요? 저는 이 5단어를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나는 건강하게 내 삶의 리더가 되고 있는가? 주체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는가? 많은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와 가치관입니다. 사실은 조금 전 4번째에서 말씀드린 리더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2번째로 나온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부분을 따로 확장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 마음에 그 단어가 크게 와닿았던 것만은 아니고요. 저자도 이 부분을 정말 크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장 하나 읽어드릴게요. 권력에는 도덕성을 위험으로 빠뜨릴 유혹이 가득하다. 가치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통솔의 원칙이 세워질 수 있다. 똑똑한 머리, 든든한 백, 강인한 힘, 이런 게 아니고요. 저자의 말이 내 귀를 의심하게 하는데요. 한 문장 더 읽어보겠습니다. 돈이 아니라 꿈, 가치를, 양심의 정도를 느려도 떳떳한 길을 가라. 믿겨지시나요?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동화가 아니라 리더십을 교육하는 최고 기관에서 들려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속 시원하게 뼈 때리는 말을 한마디 더 합니다. 공정함, 품위, 투명함, 정직함에 자본주의가 더해질 때 인간의 얼굴을 한 건강한 자본주의가 완성된다. 네, 이거는 사실은 정확한 문장은 아니고 제가 읽다가 너무 좋아서 내용을 조금 제 스타일로 요약해서 정리한 것인데요. 핵심은 다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함, 품위, 투명함, 정직함, 그것들 위에 자본주의가 세워질 때에만 인간의 얼굴을 한 인간다운 사람의 온도가 느껴지는 건강한 자본주의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 책을 보시면 저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리 긍정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 마음에 가장 와닿은 책들 중에 딱 2권을 지금 상반기에 꽂고 있는데, 첫 번째가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 차선이고요. 2번째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빌 조지의 최고는 무엇이 다른가이거든요. 근데 이 2 책이 제 삶을 찾아온 것은 어쩌면 저의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수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자본주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본주의에서 회의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건강한 자본주의는 인간의 향기가 풍기는 곳인 것 같아요. 이런 곳이라면, 이런 리더가 이끄는 곳이라면 나 정말 거기 가서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자꾸 먼저 드는데, 그 다음에 이런 생각도 따라옵니다. 내가 그런 리더가 되도록 한번 노력해 봐야겠다. 사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여러 정치하는 분들이나 우리의 위에 있는 리더들에 대해서는 공정함과 투명함을 요구하면서 내 이익을 수반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공정함, 품위, 투명함, 정직함 이런 거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허다한가요? 저만 그런가요? 어쨌든 그 누구 다른 사람을 향한 손가락질이 아닌 제 이야기임은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자기 인식을 제대로 해야 저도 삶의 더 나은 최고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문장 하나 더 볼게요. 내 삶은 중요한가? 누구를 위해? 내 삶과 리더십의 목적은 무엇인가? 미래 세대에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팩폭을 맞고 해지는 시간입니다.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참 단순하고 확실한데 누구도 가고 싶지 아니하는 정도, 그 정도가 언젠가부터 어리석은 길인 것처럼 인식되어지기 시작했고, 정도는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 어리석은 길, 느린 길, 돌아가는 길, 거친 길로만 보여지는 것이죠. 제가 너무 무겁게 설명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반성문 쓰는 듯한 기분으로 이 책에 후기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축복이다. 이런 책이 쓰여졌다는 게 축복이고 한글로 번역되었다는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에게, 역자에게, 출판사에게 고맙고, 이젠 이 책이 좀 베스트셀러가 돼서 우리 사회의 리더십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하면서 타이타닉 도구들과 이 책을 비교했는데요. 타이타닉 도구들과의 차이점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팀 해리스도 이 시대의 성공의 아이콘인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그들의 성공 비결을 분석했죠. 그러나 팀 페리스의 분석은 아주 남성적인 목소리로 파워풀하게 연설하고 있었고, 그리고 행동에 조금 더 초점을 많이 맞추었다면 빌 조지는 조금은 더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동네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목소리 같다고 할까요? 그 톤 자체는 훨씬 부드러워요. 파워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부드러운 톤이 내 삶에 파워풀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빌 조지는 어떤 행동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아침에 몇 시 전엔 일어나야 한다, 매일 운동을 해야 한다, 작은 성공을 매일의 삶에 맛보는 경험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추상적이고 원칙적이지만 삶의 중심에 가까이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건강한 정신, 올바른 가치관, 그것들 위에 세워진 삶의 여러 가지 노력과 생각과 계획들이 얼마나 중요한 리더의 자질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최고란 무엇일까요?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자본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눈에 보이는 수치들, 눈에 보이는 척도들의 사람의 성공 여부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저도 그런 것들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늘 허전했거든요. 꼭 그것만이 성공인가? 그것만이 최고인가?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랬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집니다. 최고라는 것은 삶에 건강한 무언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소신과 뚜렷한 삶의 목적,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고는 무엇이 다른가? 하버드대 리더십 권위자인 빌 조지 선생님의 인생 특강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마치 통역하는 것처럼 한 단계 건너서 저의 언어로 소화해서 전달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 책의 본질적인 내용들이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많이 공감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놓치거나 실수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주제는, 이야기들은 또 다른 것들이 있을 테니까요. 최고는 무엇이 다른가? 최고는 독서로부터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이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높은 곳으로, 좀 더 건강한 곳으로, 좀 더 행복한 곳으로 향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고요. 여러분에게도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갓 시작하는 유튜브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고요. 좋은 책 계속 읽고 여러분을 위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책은 제목처럼 책은